남편 등골 빼먹는 년. 짐 다 싸서 내놨으니까 다시는 오지 마라. 3박 4일 제주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저를 맞이한 건 통째로 바뀌어버린 현관 도어락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인터폰 너머로 쌍욕을 퍼붓고는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비상계단에는 제 옷가지와 화장품이 싸구려 가방 2개에 쑤셔 넣어진 채 나뒹굴고 있었죠. 남편은 어머니를 말리기는커녕 동네 창피하니까 친정에 가 있으라며 비겁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날 다짐했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꺼내 조용히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그 집이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그 카드가 누구 돈으로 채워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남편이 제 카드로 다른 여자한테 무엇을 사주고 있었는지. 며칠 뒤 시어머니의 휴대폰에서 제 번호를 70번 넘게 누르게 될 줄은 더더욱 몰랐겠죠.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내내 기분이 좋았습니다. 올해 칠순을 맞으신 아버지께서 성산 일출봉 꼭대기에 올라가셔서 아이처럼 웃으시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3박 4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만큼 행복한 시간이었죠. 김포공항에 내려 짐을 찾고 양손 가득 선물 봉투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드릴 한라봉 한 상자, 남편이 좋아하는 흑돼지 6포, 거기에 옥돔까지. 무거운 짐을 이리저리 바꿔들면서도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 도착한 건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익숙한 복도를 걸어가는데 현관문 앞에서 발이 딱 멈췄습니다. 도어락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분명 출발 전까지 은색 번호 버튼이 달린 도어락이었는데 지금 현관문에 붙어 있는 건 시커먼 색의 전혀 다른 기계였습니다. 원래 있던 자리에는 나사 구멍이 대여섯 개 뚫려 있었고 그 옆으로 드릴 자국이 지저분하게 남아 있었죠. 뭐야 이게? 저는 중얼거리며 비밀번호를 눌러봤습니다. B 하는 거부음만 돌아왔습니다. 한 번 더 눌렀습니다. B.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선물 봉투를 바닥에 내려놓고 도어폰 호출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잠시 뒤 작은 화면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이숙자, 올해 68. 평소에도 인상이 험하신 분이었지만 화면 너머로 보이는 그 얼굴은 한 번도 본 적 없을 만큼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지원이에요. 문이 안 열려서요. 도어락이 왜 이렇게... 시어머니가 화면 속에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왜 이렇게는... 내가 바꿨으니까 그렇지. 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 등골 빼먹으면서 친정 식구들이랑 제주도 놀러 다녀? 그 돈이 다 누구 돈인데? 시어머니가 화면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퉁퉁 부은 눈두덩이 위로 핏줄이 선명하게 보였죠. 짐은 다 싸서 비상계단 쪽에 내놨으니까 알아서 가져가. 다시는 이 문 앞에 얼씬도 하지 마라. 어머니, 딸깍. 인터폰이 꺼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까만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비상계단 문을 열었을 때 시멘트 바닥 위에 값싼 가방 2개가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지퍼가 제대로 안 잠긴 틈 사이로 철 지난 겨울 코트 소매가 삐져나와 있었고 화장품 파우치에서 립스틱 하나가 굴러나와 계단 모서리에 걸려 있었습니다. 제 옷이었습니다. 제 물건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모은 것들이 마치 쓰레기 봉투처럼 아무렇게나 쑤셔 넣어져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위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서 뭔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 무슨 일이야?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옆집 문이 열리더니 이웃집 아주머니가
고개를 내밀었죠. 그 순간 우리 집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슬리퍼를 질질 끌며 복도로 나오더니 이웃집 아주머니를 향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며느리가 밖으로 싸돌아다녀서 내가 좀 혼을 내는 거예요. 집안일인데 뭘. 이웃집 아주머니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저를 힐끗 보더니 어색한 표정으로 문을 닫았죠. 시어머니는 제 쪽을 돌아보지도 않고 다시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렸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카메라를 켜고 새로 달린 도어락을 찍었습니다. 드릴 자국이 남은 문틀도 찍었습니다. 비상계단에 나뒹구는 가방 2개도 바닥에 굴러다니는 립스틱도 하나도 빠짐없이 동영상으로 천천히 촬영했습니다. 그때 현관문 너머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지원이 왔어? 복도에서 무슨 소리가 나던데. 박민환. 같은 나이, 올해 39. 방금 퇴근한 모양이었습니다. 왔긴 뭘 와. 내가 짐 다 싸서 내보냈어. 동네 창피하게 복도에서 서성거리고 있더라. 아, 엄마. 진짜 일단 지원이한테 전화 한번 할게. 잠시 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야, 지원아. 엄마가 좀 화가 나셨나 본데 일단 오늘은 친정에 가 있어. 내가 나중에 엄마 좀 달래볼게. 뭐라고? 동네 사람들 다 보는데 복도에서 이러면 창피하잖아. 일단 가 있으라고. 저는 전화기를 귀에서 떼고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통화 시간이 째깍째깍 올라가고 있었죠. 알았어. 저는 그 한마디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녹음 앱을 확인했습니다. 도어폰을 누르기 전부터 켜두었던 녹음이 38분째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폭언도 남편의 비겁한 말도 전부 깨끗하게 담겨 있었죠. 저는 녹음을 저장하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비상계단에 버려진 가방 2개를 하나씩 들어 올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 동안 복도 끝 현관문 너머로 시어머니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가방을 끌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 버튼을 누르고 닫히는 문 사이로 복도를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봤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제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 차도 제 이름으로 된 차였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 큰 도로에 올라서자 머릿속이 오히려 맑아졌습니다. 시내의 비즈니스 호텔에 체크인을 하고 방에 들어서자마자 노트북을 켰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서 우리 아파트 서류를 떼어봤습니다. 소유자 이름 한 칸에 적힌 3글자. 강지원. 저는 화면 속 제 이름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짚어봤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이 집이 누구 집인지 한 번도 제대로 확인해 본 적이 없었던 거죠. 노트북 옆에 휴대폰을 꺼내놓고 오늘 녹음한 파일들을 날짜별로 폴더에 정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 남편의 목소리, 하나하나 파일 이름을 붙여가며 저장했습니다. 호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튼을 치고 책상 앞에 똑바로 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호텔 침대에서 눈을 떴을 때 어젯밤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잠깐 스쳤습니다. 하지만 베개 옆에 놓인 가방 2개가 현실을 똑똑히 알려주고 있었죠. 저는 세수를 하고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남편이 쓰고 다니던 가족 카드를 정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카드사 앱에 들어가
분실 신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가락 한 번 움직이는 것으로 끝이었죠. 그리고 제 통장에서 남편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매달 빠져나가던 자동이체도 해지했습니다. 월급만으로는 대출 이자도 못 갚는 사람이 제 돈으로 이자를 메꾸고 있었다는 게 새삼치가 떨렸습니다. 카드 결제 내역을 하나씩 엑셀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주유비, 식비, 백화점, 편의점. 한 줄 한 줄 정리하는데 눈에 확 걸리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매달 48만 원씩 빠져나가는 관리비 자동이체. 우리 아파트 관리비는 제가 따로 내고 있었으니 이건 다른 곳이었습니다. 주소를 검색해 보니 시내 한복판에 있는 오피스텔이었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더 내려가 보니까 2달 전 시내 백화점 명품관에서 380만 원짜리 결제 내역이 떡하니 찍혀 있었습니다. 품목은 여성용 가방이었습니다. 저는 380만 원이라는 숫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친정 부모님 제주도 모시고 간다고 했을 때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났거든요. 돈이 나무에서 열려? 요즘 빠듯한 거 몰라? 그 입으로 380만 원짜리 가방을 다른 여자한테 사준 겁니다. 제 카드로요. 저는 휴대폰을 들어 여동생 유진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아침부터. 유진이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또랑또랑했습니다. 유진아, 나 어젯밤에 쫓겨났어. 뭐? 누가 언니를 쫓아내? 시어머니가 도어락을 바꿔버렸어. 남편은 친정에 가 있으래. 유진이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유진이가 크게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죠. 언니, 나 지금 반차 내고 갈게. 어디야? 시내 비즈니스 호텔. 그런데 오기 전에 부탁 하나만 할게. 뭐든 말해. 우리 아파트 주차장에 민환이가 타고 다니는 차 있잖아. 내 이름으로 된 세컨드. 그 차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좀 빼올 수 있어? 블랙박스? 갑자기 왜? 내 카드로 오피스텔 관리비를 내고 있더라. 380만 원짜리 여자 가방도 사줬어. 유진이가 또 한 번 침묵했습니다. 잠시 뒤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돌아왔죠. 알았어. 보조키 비번 알려줘. 1시간이면 갈게.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엑셀 파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의 카드 내역을 한 줄도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오피스텔 관리비가 처음 찍힌 달부터 어제까지 8개월치였습니다. 1시간 반쯤 지났을 때 호텔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유진이었습니다. 손에 조그만 메모리 카드를 들고 있었죠. 뽑아왔어. 주차장에 아무도 없어서 금방 했어. 유진이가 운동화를 벗으며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언니, 이거 보기 전에 마음 단단히 먹어. 괜찮아. 이미 각오했어. 노트북에 메모리 카드를 꽂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날짜 순으로 쭉 늘어서 있었습니다. 유진이가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저는 오피스텔 관리비가 처음 찍힌 달 근처 날짜부터 골라서 재생했습니다. 차 안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운전석에 남편이 앉아 있었고 조수석에 긴 생머리의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빠, 나 저번에 말한 그 가방 진짜 사줄 거지? 여자가 남편의 팔을 잡아 흔들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다음 주에 백화점 가자. 카드 한도 빵빵하니까 걱정 마. 남편이 여자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유진이가 제 손을 꽉 잡았지만 저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남편이 여자의 볼에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지아야, 이번 달 관리비도 내가 넣어 놓을게. 우리 지아 고생하면 안 되지. 김지아. 이름까지 알게 됐습니다. 유진이가 이를 악물며
다른 날짜 파일을 열었습니다. 바로 어제 제가 도어락 앞에서 쫓겨나던 그 시간대의 영상이었습니다. 차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그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이었죠. 남편이 차에서 내리며 전화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배달이요. 치킨하고 피자 세트로 하나 주세요. 결제는 카드로요. 잠시 뒤 남편이 인상을 찌푸리며 다시 전화기를 들여다봤습니다. 카드가 안 된다고? 아, 잠깐만요. 남편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뭐야, 왜 안 돼? 제가 카드를 정지시키기 전이었지만 한도가 다 찼던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한테 쫓겨나고 있을 바로 그 시간에 남편은 다른 여자 집에서 제 카드로 배달 음식을 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유진이가 노트북을 탁 닫았습니다. 언니, 이 인간 완전히 끝장내자. 유진이의 눈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유진아, 그 차 보험 내가 들어놓은 거잖아. 해지할 수 있지? 당연하지. 언니 이름이니까 언니가 해지하면 끝이야. 유진이가 휴대폰을 꺼내 보험사 고객센터 번호를 검색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서류를 챙기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집 팔려고. 유진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집? 그 아파트? 응, 내 집이야. 내 이름으로 된 내 집을 내가 파는 건데 뭐가 문제야? 유진이가 저를 빤히 올려다봤습니다. 잠시 뒤 유진이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죠. 언니, 솔직히 좀 무섭다. 뭐가? 이렇게 차분한 게. 저는 노트북을 다시 열고 인터넷 검색창에 우리 아파트 단지 이름을 쳤습니다. 근처 부동산 중개소 전화번호가 줄줄이 떴죠. 그 중에서 금매를 가장 빨리 처리한다는 후기가 달린 곳을 골라 번호를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물 내놓으려고 전화드렸는데요. 전화기 너머로 중개소 소장의 목소리가 활기차게 돌아왔습니다. 네, 어느 단지요? 내일 오전에 직접 찾아뵐게요. 서류 다 가져갈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호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남편의 휴대폰에는 카드사에서 보낸 문자가 한 통 찍혀 있었을 겁니다. 분실 신고로 인한 카드 정지 안내.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화면에 박민환이라는 이름이 떴다 꺼졌다를 반복했죠. 문자도 줄줄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카드 왜 막은 거야? 당장 풀어. 생활비 한 푼도 안 줄 거야. 이혼한다. 전화 받으라고. 저는 휴대폰을 뒤집어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이 깜빡일 때마다 책상이 파르르 떨렸지만 저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유진이가 보험사 통화를 마치고 제 쪽을 돌아보며 엄지를 치켜 올렸습니다. 해지 완료. 내일부터 그 차 보험 없어. 저는 엑셀 파일을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저는 유진이와 나란히 아파트 단지 앞 부동산 중개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소장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안경 너머로 저와 유진이를 번갈아 보더니 자리를 권했죠. 앉으세요. 전화 주셨던 분이시죠? 네. 이 단지 107동 1203호요. 오늘 바로 내놓으려고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등기부등본, 신분증 사본, 건축물 대장까지 빠짐없이 준비해 간 것이었죠. 소장이 등기부등본을 집어들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니, 이 집이 사모님 명의였어요? 네. 전 당연히 남편분 명의인 줄 알았는데 그 집에 어머님이랑 남편분이 사시는 거 아니었나요? 맞아요. 그래서 파는 겁니다. 소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다시 한번 훑었습니다. 근데 사모님 급하신 거예요?
이 단지 요즘 매물이 안 나와서 천천히 내놓으면 제값 받으실 수 있는데 시세보다 1억 깎아서 내놓을게요. 오늘 안에 계약하고 싶어요. 소장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부동산 하는 사람한테 1억 산 금매라는 말은 마법의 주문 같은 것이었겠죠. 잠깐만요. 딱 맞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소장이 허겁지겁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사장님, 나 한솔부동산이야. 107동 12층 금매 나왔어. 1억 사. 응, 진짜야. 지금 바로 와봐. 전화를 끊은 소장이 손뼉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금방 오신대요. 이분이 낡은 집 사서 안을 싹 뜯어 고친 다음에 되파는 분인데 이 단지 매물 나오면 꼭 알려달라고 해놓으셨거든요. 1시간도 안 돼서 부동산 문이 열렸습니다. 회색 점퍼를 입은 40대 남자가 성큼성큼 들어오더니 소장에게 고개를 까딱하고는 테이블 위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훑어보고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고 저한테 신분증을 대조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격 좋네요. 대신 조건이 있는데 매수자가 점퍼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안에 살고 있는 분들 내보내는 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계약하고 잔금 치르는 대로 바로 철거 들어갈 겁니다. 그래도 괜찮으시죠? 괜찮습니다. 저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매수자가 자리에 앉더니 소장에게 계약서를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소장이 프린터에서 계약서를 뽑아오는 동안 매수자는 휴대폰으로 어딘가에 송금을 했죠. 계약금 1억 보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제 휴대폰에 입금 알림이 떴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이가 옆에서 계약서 내용을 한 줄 한 줄 꼼꼼하게 읽어봤습니다.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니 소장도 매수자도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이상 없어, 언니. 유진이가 고개를 끄덕이자 저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저는 휴대폰을 꺼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107동 1203호 소유주 강지원입니다. 제 명의로 등록된 차량 주차 등록 말소해 주시고요. 세대 출입카드도 전부 정지해 주세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되물었습니다. 네, 전부 다요? 네, 전부 다요. 전화를 끊자 유진이가 제 팔을 톡톡 쳤습니다. 언니, 그 인간 회사 차 가지러 가자. 오후 되면 주차장에 사람 많아져. 저는 소장에게 인사를 하고 부동산을 나섰습니다. 유진이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남편 회사 근처로 이동했죠. 남편 회사 건물 옆 지상 주차장에 도착하니 제 이름으로 된 흰색 차가 한 구석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매일 타고 출퇴근하던 차였습니다. 저는 미리 챙겨온 보조 스마트키를 꺼내 버튼을 눌렀습니다. 깜빡하고 비상등이 한번 켜졌습니다. 유진이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아무도 안 봐. 빨리 타. 저는 운전석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사이드 미러로 회사 건물 입구를 한번 봤습니다. 남편은 저 안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일하고 있겠죠. 유진이 차를 앞세우고 저는 뒤를 따라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2대의 차가 나란히 큰 도로에 올라섰습니다. 유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그 인간 퇴근하고 주차장 가면 완전 멘붕이겠다. 몰라. 내 차니까. 맞아. 언니 차 언니가 가져가는 건데 뭐. 저는 전화를 끊고 백미러를 한번 봤습니다. 남편 회사 건물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유진이의 법무법인 사무실에 도착한 건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유진이가 사무실 문을 열고 불을 켜더니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꺼내 놓았습니다. 언니,
어젯밤에 미리 준비해뒀어. 이혼 소장이랑 재산 관련 서류. 벌써? 법무법인 사무장이 언니 동생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유진이가 의자를 끌어다 제 옆에 앉으며 서류를 한 장씩 펼쳐 보여줬습니다. 일단 불륜 증거가 완벽하니까 이혼 사유는 문제없고 그 인간이 언니 카드로 쓴 오피스텔 관리비, 명품 가방, 이런 거 전부 돌려받을 수 있어. 얼마나 될까? 8개월치 관리비에 가방값까지 합치면 한 800만 원은 넘어. 거기에 위자료 따로. 유진이가 볼펜을 딸깍 누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 월급이랑 퇴직금 못 빼돌리게 미리 묶어놔야 해. 내일 아침에 바로 법원에 접수할게. 저는 유진이가 준비한 서류에 하나씩 서명을 했습니다. 펜을 움직일 때마다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이 느껴졌죠. 아, 그리고 유진이가 책상 서랍에서 갈색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김지아. 그 여자 오피스텔 주소로 내용 증명이랑 위자료 청구서 보낼 거야. 내일 아침 특급 우편으로. 유진이가 봉투를 톡톡 두드리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언니, 이거 받는 순간 그 여자 얼굴 볼만할 거야. 저는 서류를 다 챙기고 사무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퇴근한 남편이 텅 빈 주차 구역 앞에 서 있었을 겁니다. 공동현관 출입카드가 먹통이 되어 경비실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저는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잔금이 들어오고 그 집은 완전히 다른 사람의 것이 됩니다. 다음 날 오전 11시 저는 매수자와 함께 은행 창구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잔금이 제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법무사가 준비해 온 서류에 마지막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107동 1203호는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매수자가 서류를 챙겨 넣으며 저를 돌아봤습니다. 오늘 바로 들어갈 건데 안에 계신 분들이 문을 안 열어주면 열쇠 기사 불러도 되겠죠? 그럼요. 제가 동의서 써드릴게요. 저는 미리 준비해간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매수자에게 건넸습니다. 매수자는 동의서를 받아들고 바로 전화를 걸었죠. 여기야. 107동 1203호. 열쇠 기사랑 철거팀 다 데리고 와. 1시간 안에. 은행을 나선 저는 유진이가 기다리고 있는 카페로 갔습니다. 유진이는 아이스 커피를 2잔 시켜놓고 있었죠. 끝났어? 응. 다 넘겼어. 유진이가 커피를 밀어주며 물었습니다. 언니 안 볼 거야? 그 장면. 안 봐도 돼. 상상만으로 충분해. 저는 빨대를 입에 물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운 것이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머릿속은 아파트 현관 앞 풍경을 떠올리고 있었죠. 바로 그 시각 107동 12층 복도에는 매수자와 열쇠 기사 그리고 작업복을 입은 철거 인부 4명이 줄줄이 서 있었을 겁니다. 열쇠 기사가 전동 드릴을 꺼내 들었겠죠. 시어머니가 달아놓은 새 도어락에 드릴 날이 박히는 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을 겁니다. 쇠가 갈리는 날카로운 소리, 나사가 빠지며 딸깍거리는 소리. 그리고 문이 열렸겠죠. 시어머니는 그 시간이면 거실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을 겁니다. 아니면 늦잠을 자고 막 일어나셨을 수도 있죠. 낯선 사람 5~6명이 현관문으로 우르르 들어오는 걸 보고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을 겁니다. 도둑이야. 강도야. 매수자가 계약서와 신분증을 내밀었겠죠. 강도 아닙니다. 저 이 집 새 주인이에요. 여기 계약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집 어제부로 제 겁니다. 철거 공사 들어갈 거니까 나가주셔야 합니다. 시어머니가 계약서를 쳐다보지도 않고 악을 썼을 겁니다. 무슨 소리야? 여기 내 아들 집이야.
당장 나가. 시어머니는 분명 경찰에 전화를 했을 겁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112를 누르며 우리 집에 강도가 들었다고 소리를 질렀겠죠. 경찰이 왔을 겁니다. 올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매수자가 내민 서류를 확인한 경찰은 고개를 저었을 겁니다. 어르신, 이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서류상 이분이 새 집주인이 맞거든요. 민사 문제는 당사자끼리 해결하셔야 합니다. 시어머니가 경찰의 소매를 붙잡고 매달렸을 겁니다. 아니에요. 이건 사기야. 우리 아들한테 확인해봐요. 어르신, 등기가 이미 넘어간 걸 저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찰이 돌아가고 나면 철거가 시작되었을 겁니다. 햄머드릴 이 거실 바닥을 찍는 굉음이 온 집안을 뒤흔들었겠죠. 장판이 뜯겨나가고 시멘트 가루가 뿌옇게 날리는 그 한복판에서 시어머니는 기침을 해대며 안방으로 도망쳤을 겁니다. 인부가 안방 문짝에 손을 대는 순간 시어머니는 버티지 못하고 뛰쳐나왔겠죠. 귀금속 몇 개와 옷가지를 쇼핑백에 허겁지겁 쑤셔 담고 잠옷 위에 코트만 걸친 채로요. 며칠 전 제가 그랬던 것처럼 시어머니도 가방을 끌고 그 집에서 쫓겨났을 겁니다. 다만 저는 조용히 걸어 나왔고 시어머니는 복도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는 것이 다를 뿐이죠. 유진이가 제 앞에서 손가락을 까딱거렸습니다. 언니 무슨 생각해? 아무것도. 거짓말. 입꼬리 올라갔잖아.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꺼내봤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번호, 남편 번호가 번갈아가며 화면을 꽉 채우고 있었죠. 한 통, 두 통 세다가 그만뒀습니다. 이미 70통이 넘어 있었거든요. 문자도 줄줄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지원아,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전화해. 집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이닥쳤어. 엄마가 쫓겨났다고. 제발 전화 좀 받아. 미치겠어. 저는 문자를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천천히 꼼꼼하게요. 유진이가 제 어깨 너머로 화면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제야 정신이 드나 보네. 늦었지만. 저는 문자를 다 읽고 나서 휴대폰 옆면의 버튼을 길게 눌렀습니다. 화면이 까맣게 꺼졌습니다. 언니 껐어? 응. 전화 안 받을 거야? 받을 이유가 없잖아. 유진이가 팔짱을 끼고 의자 등받이에 기대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도 꺼야겠다. 그 인간들이 내 번호까지 알아내면 귀찮아지니까. 저는 노트북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제 유진이가 법원에 접수한 남편의 급여 가압류 진행 상황을 확인하려는 것이었죠. 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접수 번호를 넣었습니다. 화면에 접수 완료라는 4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유진아, 접수됐대. 그럼 조만간 그 인간 회사 인사팀으로 통보가 갈 거야. 월급에서 바로 빠져나가는 거지. 유진이가 커피를 다 마시고 빈 컵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언니, 이제 우리가 할 건 다 했어. 나머지는 법이 알아서 해줄 거야. 저는 노트북을 닫고 카페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죠. 휴대폰 전원을 끈 채로 카페에 앉아 있으니 아주 오랜만에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남편의 핑계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유진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언니, 오늘 저녁은 내가 살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저는 노트북을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쫓겨난 당일 오후 남편과 시어머니는 짐을 들고 동네 모텔로 들어갔을 겁니다. 차도 없고 갈 곳도 없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저는 호텔 방에서 휴대폰 전원을 다시 켰습니다.
알림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남편의 문자, 시어머니의 문자, 부재중 전화까지. 저는 그것들을 한 통도 열어보지 않고 전부 스크린샷만 찍어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유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가압류 통보 갔대. 그 인간 회사 인사팀으로. 그래. 응. 인사팀에서 본인한테 확인 전화했을 거야. 회사에서 난리 났을걸.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남편이 지금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지 그려보지 않아도 뻔했죠. 그로부터 이틀 뒤 남편한테서 이메일이 한 통 왔습니다. 제목은 없었고 본문에는 길고 긴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원아, 내가 잘못했어. 모든 걸 돌려놓을게.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 이메일 끝에는 모텔 근처 카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메일을 읽고 나서 유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진아, 그 인간이 만나자고 하는데 언니 혼자 가면 안 돼. 나도 같이 갈게. 그러려고 전화한 거야. 언제? 내일 오후 2시. 모텔 근처 카페래. 유진이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언니 서류 다 챙겨가. 협의 이혼 서류랑 공증 서류. 그 자리에서 끝내자. 다음 날 오후 1시 40분, 저는 유진이와 함께 카페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구석 자리에 나란히 앉아 서류 봉투를 테이블 밑에 올려놓았죠. 2시가 조금 넘어서 카페 유리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광대뼈가 불쑥 튀어나와 있었고 눈 밑에 시커먼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죠. 면도를 안 한 턱에 수염이 거칠게 자라나 있었고 구겨진 셔츠에서 빨지 않은 옷 냄새가 풍겼습니다. 남편 뒤로 시어머니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코트 안에 잠옷 바지가 그대로 보였고 부은 눈으로 카페 안을 두리번거리다가 저를 발견하고는 터벅터벅 걸어왔습니다. 두 사람이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려는 순간 저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로 꺼내 올렸습니다. 봉투 안에서 사진을 한 장 한 장 꺼내 테이블 위에 늘어놓았습니다. 블랙박스에서 캡처한 사진이었죠. 남편이 조수석에 젊은 여자 머리를 쓸어넘기는 사진, 여자의 볼에 입을 맞추는 사진,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 사진,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쭉 빠졌습니다. 저는 사진 옆에 엑셀로 정리한 카드 내역서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8개월치 오피스텔 관리비, 내 카드에서 나갔어. 380만 원짜리 가방도 내 카드야. 남편이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종이 한 장을 더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회사로 들어간 급여 가압류 서류 사본이야. 이미 접수 끝났어.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를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지원아. 이건 위자료 5천만 원. 그리고 내 카드에서 뺏은 돈 전부 토해내. 남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당장 못 내겠으면 소송 길게 끌어도 돼. 대신 이 사진이랑 녹음 파일, 회사 게시판이랑 시댁 친척들 단톡방에 다 올릴 거야.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다 닫혔다를 반복했죠. 그때 시어머니가 테이블을 탁 치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인연이 감히 내 아들 앞길을 막아. 시어머니가 손가락으로 제 얼굴을 가리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나니가 바람을 핀 건 네가 며느리꾸시를 못했으니까 그런 거야. 네가 잘했으면 왜 바깥 처자를 만나? 유진이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죠. 어머님, 그만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뭐,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저 법무법인 사무장이에요. 어머님이 언니 집 도어락 뜯고 짐을 내다 버린 거 주거침입이랑 모욕죄로 고소 들어가면 전과 기록 남습니다. 합의금 같은 거 없이 바로 형사고소 넣을 거예요. 시어머니의 삿대질이 멈췄습니다. 유진이가 한 발짝 다가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언니가 녹음한 거 다 있어요. 현관문 앞에서 며느리한테 욕하신 거, 이웃한테 거짓말하신 거 전부요. 여기서 한마디만 더 하시면 그것도 증거에 추가됩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벌렸다 닫았습니다. 손가락이 허공에서 흔들리다가 천천히 내려갔죠. 시어머니는 말없이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주변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이 슬슬 눈치를 보고 있었죠. 저는 서류 봉투에서 마지막 서류 2장을 꺼내 남편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협의 이혼 서류랑 빚 갚겠다는 공증 서류야. 여기서 도장 찍어. 남편이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한참을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죠. 안 찍으면 소송으로 간다. 길게 가면 퇴직금까지 다 묶여. 지금 월급도 가압류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퇴직금까지 날리고 싶어? 남편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볼펜을 꺼냈습니다. 서류 위에 볼펜을 대는데 촉이 종이 위에서 덜덜 떨려 글씨가 삐뚤삐뚤 그려졌죠. 1장, 2장. 남편이 서명을 마쳤습니다. 저는 서류를 확인하고 봉투에 넣었습니다. 의자를 밀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등 뒤에서 시어머니가 가슴을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 팔자야. 이 못된 년이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들어놨어.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카페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손님들이 고개를 돌려 쳐다봤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유진이가 카페 문을 열어주며 작게 말했습니다. 잘했어, 언니. 저는 대답 대신 깊게 숨을 한번 들이쉬었습니다. 카페 밖 공기가 차갑고 깨끗했습니다. 합의서에 도장을 찍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호텔을 빼고 시내에 작은 오피스텔을 하나 구해서 짐을 풀었습니다. 이혼 서류가 처리되는 동안 잠깐 머물 곳이었죠. 유진이가 틈틈이 들러 밥도 사다 주고 서류 진행 상황도 알려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유진이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지금 큰일 났어. 뭐? 무슨 일인데? 그 인간들이 친정에 왔어. 지금 대문 앞에서 난리치고 있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빠, 엄마는? 아빠가 나오셨는데 언니, 아빠가 쓰러지셨어. 지금 119 불렀어. 저는 신발을 신다가 한쪽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 않았죠. 유진아, 자세히 말해봐. 아빠가 왜 쓰러지셔? 그 시어머니가 대문을 두들기면서 동네방네 소리를 질렀어. 이 집 딸년이 집을 팔아먹고 시어머니를 길바닥에 내쫓았다고. 아빠가 나오셨는데 그걸 듣고 뒷목을 잡으시더니 그대로. 유진이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죠. 유진아, 아빠 옆에 있어. 나 지금 바로 간다. 전화를 끊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차 안에서 112에 전화를 걸었죠. 여기 주택가인데요. 지금 제 친정집 앞에서 사람들이 거짓말을 퍼뜨리면서 행패를 부리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쓰러지셨는데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주소를 불러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택시 뒷좌석에서 주먹을 꽉 쥐고 있는데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것도 몰랐습니다.
택시가 친정 동네 골목 입구에 멈췄을 때 구급차 한 대가 막 출발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멀어지는 구급차 뒷모습을 보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골목 안은 난장판이었습니다. 동네 사람 열댓 명이 몰려나와 웅성거리고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나가는 사람마다 붙잡으며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습니다. 이 집 딸년이요. 몰래 집을 팔아먹고 늙은 시어머니를 거리에 내쫓았다고요. 세상에 이런 못된 년이 어디 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 옆에 서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이 쳐다보자 남편이 눈가를 손등으로 훔치며 입을 열었죠. 장인어른 백을 믿고 우리 어머니한테 이러는 겁니다. 저도 억울합니다. 렌터카로 보이는 낡은 차가 골목 입구에 빗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일부러 렌터카를 빌려서 여기까지 찾아온 거였죠. 유진이가 친정집 대문 앞에 서서 시어머니를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지만 이를 악물고 버티는 모습이었죠. 저는 골목을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유진이가 저를 보더니 달려왔습니다. 언니, 아빠 구급차 타셨어. 엄마가 같이 가셨고. 알았어. 유진아, 경찰 온다고 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시어머니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바닥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손가락을 쭉 뻗어 제 얼굴을 가리켰죠. 왔어. 인연 왔어. 다들 봐요. 인연이 내 아들 등골 빼먹고 늙은 시어머니를 쫓아낸 년이에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저한테로 쏠렸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커졌죠. 남편이 슬금슬금 다가오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원아, 이렇게까지 해야 돼? 우리 엄마가 길바닥에 나앉았는데 네가 사람이야? 저는 남편을 한번 쳐다보고 시선을 돌렸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과 주먹만 한 소형 블루투스 스피커를 꺼냈습니다. 골목 끝에서 경찰차 한 대가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순찰차 문이 열리고 경찰관 2명이 내렸죠. 시어머니가 경찰관을 보자마자 달려갔습니다. 경찰 아저씨, 전현이 우리 집을 몰래 팔아먹고 시어머니를 길바닥에 내쫓은 년이에요. 전현 잡아가요. 경찰관이 양쪽을 번갈아 보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저는 경찰관 앞으로 걸어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거짓말을 퍼뜨리면서 소란을 피워서 제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구급차로 실려가셨어요. 진실이 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는 스피커를 켜고 휴대폰을 연결했습니다. 볼륨을 최대로 올렸죠.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골목에 남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아야, 마누라 카드 한도 빵빵하니까 걱정 마. 다 시켜 먹자. 이어서 여자의 웃음소리가 섞인 남편의 목소리가 또 나왔습니다. 엄마, 늙으면 요양원 보내면 되지 뭘. 그때쯤이면 돈도 충분할 거야.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죠. 남편이 스피커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꺼. 당장 그거 꺼. 유진이가 남편 앞을 가로막고 팔을 벌렸습니다. 손대지 마. 건드리면 바로 폭행으로 추가 고소야. 남편이 유진이한테 막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저는 두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남편 등골 빼먹는 년. 짐 다 싸서 내놨으니까 다시는 오지 마라. 이 집 딸년이 밖으로 싸돌아다녀서 내가 쫓아내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시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아까까지 시어머니 편을 들어주던 이웃 아주머니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아니, 바람 피운 건 아들이면서 며느리를 쫓아냈어? 시어머니가 요양원 보내버린다는데
저러고 있었네. 아버지까지 쓰러뜨리고 이 사람들이 진짜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방금까지 불쌍한 시어머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얼굴을 찌푸리며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죠. 시어머니가 휘청거리며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눈이 부릅떠져 있었습니다. 미나나, 내가 바람을 피웠어? 그것도 마누라 돈으로? 남편이 고개를 돌리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 자식이. 시어머니가 남편의 등짝을 내리쳤습니다. 내가 바람을 피워서 이 꼴이 난 거야. 네 때문에 내가 길바닥에 나앉은 거라고. 남편이 시어머니의 손을 피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엄마, 여기서 이러지 마. 네가 나한테 요양원을 보내. 애미를 요양원에 쳐넣어. 시어머니가 남편의 셔츠 깃을 움켜잡았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자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주저앉았죠. 경찰관 2명이 달려들어 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저는 경찰관에게 다가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거짓말로 명예를 훼손한 것과 동네 소란, 그리고 무단으로 집에 들어온 것까지 전부 고소하겠습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서로 소리를 지르고 밀치는 것을 경찰관들이 제지했습니다. 순찰차 뒷문이 열렸고 두 사람이 차 안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순찰차가 골목을 빠져나갈 때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차 안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등 뒤로 흘려보내며 유진이를 돌아봤습니다. 병원 가자. 아빠한테. 유진이가 고개를 끄덕이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유진이의 손도 떨리고 있었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복도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두 손을 꼭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계신 모습이 멀리서도 보였죠. 엄마. 어머니가 고개를 드셨습니다.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지원아, 유진아. 아빠 어떠세요? 의사 선생님이 크게 위험하진 않다고 했어. 혈압이 갑자기 올라서 그런 거래. 지금 안정 취하고 계셔. 저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어머니 옆에 털썩 앉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 때문에 아빠가.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네 잘못이 아니지. 그 사람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그런 건데. 유진이가 어머니 반대편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처음에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빠가 쓰러지신 뒤였거든. 어머니가 눈을 감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낮잠 주무시다가 대문 두드리는 소리에 아빠가 먼저 나가셨어. 나는 부엌에 있었는데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까 그 시어머니라는 분이 바닥에 앉아서 우리 집 딸년이 집을 팔아먹었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아빠가 무슨 소리냐고 하시니까 그 사위라는 사람이 장인어른 백을 믿고 이런다면서 눈물까지 짜는 거야.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보고 있는데 아빠가 그걸 보시더니 뒷목을 잡으시고 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유진이가 어머니의 등을 쓸어들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경찰이 데려갔어. 이제 안 와. 저는 복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가슴 한가운데서 끓어오르던 것이 아직도 식지 않고 있었죠. 1시간쯤 지나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많이 놀라셨겠지만 큰 문제는 아닙니다. 혈압이 급격하게 올라서 일시적으로 쓰러지신 건데 지금은 안정되셨어요. 하루 정도 경과를 보고 퇴원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병실로 들어가니 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팔에 링거줄이 꽂혀 있었고 얼굴이 창백하셨죠. 아빠,
아버지가 눈을 뜨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힘없이 웃으셨죠. 왔어, 지원아. 아빠 몸은 좀 어떠세요? 괜찮다. 별거 아니야. 아버지가 링거줄이 꽂힌 손을 들어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아빠 걱정은 하지 마. 네가 고생이 많았구나. 그 한마디에 참고 있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고 고개를 숙이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져 이불 위에 얼룩을 만들었죠. 유진이도 침대 반대편에서 코를 훌쩍거렸습니다. 아빠, 나도 있어. 그래, 우리 유진이도 왔네. 아버지가 유진이의 손도 잡으셨습니다. 울지 마라, 둘 다. 아빠는 멀쩡해. 어머니가 병실 문 앞에 서서 우리 셋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눈물을 닦으시면서도 입가에 안도하는 기색이 살짝 비쳤죠. 밤이 깊어지자 어머니와 유진이를 먼저 보냈습니다. 저는 아버지 곁에 남아 간이의자에 앉았죠. 아버지가 천장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원아. 네, 아빠. 그 사람들 일은 네가 알아서 잘 처리한 거지? 네. 다 끝났어요. 이혼 서류도 받았고 경찰 고소도 했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셨습니다. 잘했다. 우리 딸 고생 많았어. 아빠야말로 고생하셨죠. 죄송해요, 진짜. 사과하지 마라. 네 잘못이 아닌 걸 왜 네가 사과를 해? 아버지가 돌아누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됐으니까 푹 자. 내일 아빠 퇴원하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네, 아빠. 아버지가 눈을 감으셨습니다. 곧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죠. 저는 간이의자 등받이에 머리를 기대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유진이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언니, 파출소에서 연락 왔어. 그 둘 줘서 작성하고 나왔대. 시어머니가 파출소에서도 소리를 질러서 경찰들이 혀를 찼다더라. 저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문자가 또 왔습니다. 그리고 김지아 위자료 소송 결과 곧 나온대. 변호사님이 거의 확정적이래. 저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유진아. 오늘 수고했어. 푹 자.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아버지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링거줄 아래로 아버지의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이불을 끌어올려 어깨까지 덮어드렸습니다. 병실 창으로 가로등 불빛이 길게 들어와 바닥에 줄무늬를 만들고 있었죠. 간이의자가 딱딱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아버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아버지는 다음 날 무사히 퇴원하셨습니다. 병원 현관을 나서시면서 기지개를 한번 크게 켜시더니 멀쩡하다고 호들갑 떨지 말라고 하셨죠. 그 뒤로 몇 주 동안 법원에서 소식이 하나둘 날아왔습니다. 먼저 남편이 제 카드로 쓴 돈을 돌려내라는 소송에서 졌습니다. 오피스텔 관리비 8개월치 380만 원짜리 가방값 이것저것 합쳐서 법원이 전액 돌려주라고 판결을 내렸죠. 위자료 소송도 끝났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카드 내역이 워낙 명백했으니 남편이 버틸 재간이 없었을 겁니다. 상간녀 김지아한테도 위자료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진이가 전화로 알려줬죠. 언니, 김지아 위자료 확정됐어. 그 여자 변호사도 안 구하고 법원에 나타나지도 않았대. 도망간 거야? 글쎄, 판결문 받으면 어차피 돈은 물어내야 하니까. 도망가 봐야 소용없지. 유진이가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시어머니 명예훼손건. 벌금형 나왔어. 몇백만 원. 벌금을 낼 돈은 있으려나. 글쎄, 그건 그쪽 사정이지 뭐. 시어머니의 명예훼손 고소까지 마무리되자 유진이와 변호사가 남편 쪽에서 걸어온 재산분할 청구도 깔끔하게 막아냈습니다.
아파트는 처음부터 제 돈으로 산 제 명의였고 쇼핑몰 사업도 결혼 전부터 제가 혼자 키운 것이었으니 남편이 손 벌릴 구석이 없었죠. 이혼 신고가 완료된 날 저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안색이 많이 좋아지셔서 마음이 놓였죠. 아빠, 왔어, 지원아. 밥 먹었어? 아직이요. 엄마가 부엌에서 된장찌개 끓이고 있어. 같이 먹자.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서류를 한 장 꺼내 아버지 앞에 놓았죠. 아빠, 다 끝났어요. 이혼 신고 완료됐어요. 아버지가 서류를 내려다보셨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죠. 고생했다, 우리 딸. 아버지가 서류를 접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네 인생만 살아라. 아빠는 그것만 바라면 돼. 부엌에서 어머니가 국자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지원이 왔어? 어서 손 씻고 와. 유진이도 온다고 했는데 곧 올 거야. 잠시 뒤 현관문이 열리며 유진이가 씩씩하게 들어왔습니다. 나왔다? 배고파 죽겠어. 네 식구가 둘러앉아 된장찌개를 먹었습니다. 유진이가 연신 밥을 퍼먹으며 아버지한테 반찬 투정을 하고 어머니가 유진이 머리를 한 대 치시고 아버지가 껄껄 웃으셨습니다. 밥을 먹다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런 평범한 저녁 식사가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시댁 눈치를 보느라 명절에도 제대로 못 왔었으니까요. 그 뒤로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오피스텔에 작은 사무실을 차리고 온라인 쇼핑몰 일에 매달렸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시댁 살림에 치이면서도 놓지 않았던 사업이었죠. 시어머니 밥상 차리랴, 남편 뒷바라지하랴, 새벽에 겨우 시간을 쪼개서 컴퓨터 앞에 앉았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하루 종일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거래처를 새로 뚫고 상품 구성을 바꾸고 새벽까지 포장을 하기도 했죠. 석 달 만에 매출이 3배로 뛰었습니다. 유진이가 사무실에 놀러와서 매출 화면을 보더니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언니 대박이다. 진짜 이러다 건물주 되겠어. 건물주는 무슨. 아직 멀었어. 에이, 겸손은. 언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 집안에서만 몰랐지. 저는 웃으며 모니터를 껐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식당 앞에서 대리기사를 불렀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이었죠. 잠시 뒤 낡은 우비를 입은 사람이 빗속을 뛰어왔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헐떡거리며 제 차 운전석 문을 열었죠. 대리운전 왔습님. 말이 끊겼습니다. 우비 모자 아래로 보이는 얼굴. 광대뼈가 더 깊게 패여 있었고 볼이 쑥 들어가 있었습니다. 수염이 지저분하게 자라 있었고 우비 소매 밑으로 보이는 손목이 앙상했죠. 박민환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니 전 남편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우비 모자 아래로 보이는 눈이 크게 벌어졌죠. 저는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서 있었습니다. 비가 코트 어깨 위로 떨어졌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박민환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입을 벌렸다 닫았다를 2번 반복하더니 운전석 문을 잡고 있던 손을 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더니 돌아섰습니다. 낡은 우비가 빗줄기에 찰싹찰싹 맞으며 어두운 골목 쪽으로 멀어져 갔죠.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동정심 같은 건 없었습니다. 제 카드로 다른 여자한테 가방을 사주던 사람,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킥킥거리던 사람, 제가 쫓겨나는데 친정에 가 있으라고 했던 사람, 비에 젖은 우비가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한번 번뜩이더니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다른
다른 대리기사를 불렀습니다. 다음 주말 오후 저는 유진이와 함께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교회의 정원 카페에 갔습니다. 마당에 꽃이 활짝 피어 있었고 나무 그늘 아래 테이블이 놓여 있었죠. 아버지가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드시고는 마당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좋다. 공기도 맑고. 어머니가 유진이한테 케이크를 잘라 접시에 담아주셨습니다. 유진아, 많이 먹어. 얼굴이 말랐어. 엄마, 나 안 말랐거든. 이게 원래 내 얼굴이야. 뭐가 원래 얼굴이야. 밥을 제대로 먹어야지. 유진이가 볼을 부풀리며 케이크를 한 입 크게 베어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웃으셨고 어머니도 웃으셨죠. 저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주름진 눈과 어머니의 잔잔한 미소, 유진이의 빵빵한 볼, 따뜻한 차, 김이 손가락 사이로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강지원. 제 이름 석자가 다시 온전히 제 것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원 씨의 기가 막힌 이야기 어떠셨나요? 누군가는 말할지도 모릅니다. 너무 매정한 거 아니냐고, 시어머니한테 한 번쯤은 기회를 줄 수도 있지 않았냐고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 동안 참고 또 참았던 사람이 제 집에서 쫓겨나 비상계단에 버려진 자기 짐을 마주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지요. 지원이는 울면서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소리 지르며 싸우지도 않았죠. 대신 자기 이름으로 된 것들을 하나씩 되찾아왔을 뿐입니다. 집도, 차도, 카드도 전부 처음부터 지원이의 것이었습니다. 그걸 당연하게 여기며 기생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비로소 깨달은 거죠. 그동안 자기들이 누리고 있던 것이 누구의 희생 위에 서 있었는지를요. 세상에 영원한 호구는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지금 참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한마디만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이름으로 된 인생은 당신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